아,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김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새벽에 저도 그냥 설레임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참석치는 않았지만은 이 자리가 한 300명 정도 있다 생각하고 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선 후기 민화와 나무곡도 우리 정병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속적인 연구와 또 역사적인 자료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어도 조형적 연구는 지금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연구하는데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메워야 할 부분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또 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선 후기 민화와 나무곡들 목차를 보면은요, 일단은 조형 쓰임새라든가 소재와 상징성, 그리고 조형적 특징, 그리고 민소사적인 특징을 갖다 제가 알아보고요, 맺은 말을 갖겠습니다. 일단 조선 후기 민화와 나무곡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쓰임새라든가 소재, 상징성, 그리고 조형적 특징, 이 모든 것이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술적인 것을 갖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숙적으로 이렇게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작을 본질로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회화적 느낌, 회화적 인상이 아주 크다는 것. 그리고 회화적 인상, 느낌이 민화와 나무곡두가 일맥도 상통하다는 것.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민화는 감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나무곡두는 장난감, 왕구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의 가는 방향에 있어서 상통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다른 점을 좀 한번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민화는 평면적으로 제작했고 나무곡두는 입체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다른 것을 하나 찾는다면은 민화는 산자, 살아있는 자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반면에 나무곡두는 망자,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초적으로 이렇게 정립해서 이 방향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쓰임새,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상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일단 알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재라든가 상징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것이 무교라든가 유교, 불교, 도교 이게 스파크돼 가지고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민간 신앙을 이뤘는데, 이 민간 신앙과 이 나무곡도 민화와 연관이 됐으니까 이것을 추적해서 살펴보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 논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인데 조형적 특징, 민회감이 여기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민화에서도 이 해학적인 미, 자유로운 미를 갖다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나무곡두도 우리 자연미, 소방미, 그리고 무자기적인 미, 해양미 이런 것들이 대거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상징성에서는 신비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까지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상징과 문양 이 중간 지점에서
독특한 어떤 회화적인 맛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제가 추적했고요. 또 민속사적, 미술사적 의미에서는 어떤 그 풍습이라든가 세속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추적해서 그 가치를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왜 이렇게 그 미나와 나무곡두가 이렇게 부각되면서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그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되는데 그 문화생활이라든가 우리 생활상에서 이게 중시 여기는 그런 상황에서 재해석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계속 넘겨주세요. 보다가. 자, 전자의 민화는 산자를 위해 쓴 것이고, 후자의 그 나무곡두는 망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산자의 집에서 보면은 이미 우리 샤만적, 토템적, 애니미즘적, 이런 상황에서 온갖 사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집에도 그와 같은 신이 깃들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이라든가 마루라든가 또 부엌이라든가 또 우물이라든가 측간, 뒷간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어떤 부착, 지킴이들을 놔뒀죠. 우리 지붕위에는 추녀 끝에 바래기 기와, 곱새 기와라고 하죠. 그 도깨비 기와를 갖다 망을 보게 하고 문에는 문신을 붙이고 또 우리 방 안에는 성주신, 그리고 이제 마루에는 성조신, 이런 것들, 부엌은 조왕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붙여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거죠. 이처럼 우리 집 안에, 산 사람의 집 안에도 역시나 지킴이를 두고 길상적인 어떤 의미를 갖다 부여하면서 왔는데, 역시 나무곡두도 상여에 부착하는 것은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상여도 역시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가는데 중간자적인 집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산 사람의 집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죠. 이럴 때면 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상여는 망자가 이승으로 가는, 그러니까 조상신으로 승격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화려하게 장식했고 거기에 이 나무곡두가 꽂힘으로 해서 이 망자를 지켜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보통 한 30개 정도의 나무곡두를 갖다 꽂았어요. 우리 잘 아는 초월적인 도교의 신들이 보면은 우리 염라대왕이라든가 저승사자, 동방사, 방상시, 신선 이런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민화와 어떤 상통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제가 이렇게 넘길게요. 영월의 단종제 때 보이고요. 이게 상여집입니다. 곶집이라고 하죠. 자, 우리 근대에 와서는 너무나 상여가 한 두세 사람이 6, 7개월 걸리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는 이렇게 꽃상여를 만들고 이 종이로 만들죠. 그래서 무덤가에서 이것을 태우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요여라고 하죠. 요여인데 우리가 망자를 갖다 무덤에 묻고 거기에 이제 혼백을 신는 신주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것을 요요, 혼백을 싣고 오는 가마입니다. 역시나 자, 혼백 틀이고 교이고 신주고 신주함이고 여기 가미실입니다. 가미실이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 요게 그 종묘처럼 하나, 둘, 세 개 되면 조상을 갖다 모시는 그 순서입니다. 요렇게 한번 그 신주를 모시는 순서로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모시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당이 이렇게 축소된 거죠. 자, 이렇게 한 32여 개 정도의 꼭두를 갖다가 이제 수행하는 꼭두, 시중 두는 꼭두, 또 놀아주는 꼭두, 이런 꼭두들을 갖다가 꼬집으로 해가지고 마음의 어떤 그 후손들의 안정을 되찾고자 했던 거죠. 자, 그 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지킴이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이 요령이라고 하는데 풍경도 역시나 이 그 상두꾼이 조용하게 그 평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되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잡기가 들지 않도록 이렇게 알리는 그런 그 의미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소재와 상징성. 소재는 인물 꼭두가 참 많아요. 인물 꼭두는 현실적인 꼭두하고 이상적인 꼭두가 등장합니다. 관료가 등장하고, 양반이 등장하고, 상민이 등장하고, 여자 꼭두, 남자 꼭두, 그리고 동자 꼭두, 동료 꼭두, 그리고 광대, 제인,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이상적인 꼭두로 보면은 앞서도 이야기했던 염라대왕을 비롯해 가지고 저승사자, 그 강림도령이라든가 일직사자, 올직사자 등 이런 차사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동방사, 이런 그 신선, 이런 그 신선물, 도교의 신선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상으로서는 우리 민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랑이, 닭,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이상적인 동물로서는 우리 그 민화의 대표적인 용하고, 또 봉황, 또 혜택, 불가사리, 이런 것들도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식물 꼭두도 우리 그 민화의 대표적인 그 연꽃이라든가, 그리고 모란, 그리고 또 시대가 내려오면서는 무궁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근대에서는 많은 꽃들이 그려지고 또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무늬는 거의 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구름 문양이라든가 또 그 반초 문양, 그리고 만자 문양, 그리고 또 그냥 불로초 문양,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자, 주된 것이 조형적 특징이라고 했죠. 그 조형적 특징을 보면은 자, 조형미의 특징은 한 5가지로 암축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심벌이다. 뜻이 있는 심벌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이상적인 신비로움이 가미된 계기스럽고 무서움의 동반된다. 세 번째는 화려한 장식미가 돋보인다. 네 번째는 앞서도 이야기했던 민회적인 미, 그러니까 자연미, 소방미, 어떤 그 무작위적인 미, 해양미, 이런 것들이 곁들여 있는 민회적인 미가 돋보인다. 다섯 번째는 상징과 회화, 문양의 중간 지점에서 참 우리가 느끼지 못한, 우리가 순수 회화에서 느끼지 못하고 일반적인 공예에서 느끼지 못하는 야릇한 그 회화적 그 예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이것도 그 역시나 민화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말씀드린 한 5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 심벌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반복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습적으로 사용했고, 그것은 그 큰 의미가 있는, 부적처럼 큰 의미가 있는데, 이곳에는 그 망자가 그 내세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또 다른 그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있는데 그런 심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시중드는 것이고 어떤 것이 놀아주는 것인지. 이를테면 우리 이상적인 그 신들 가운데 염라대왕의 역할, 그리고 저승사자의 역할, 동방사계의 역할, 그리고 방상신, 그리고 신선들이 역할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제가 심벌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 나무꽃두는 가만히 보면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꽂아 있을 때 더욱더 두렵게 느껴지고 계기스럽습니다. 특히나 얼굴 표정을 보시면 눈꼬리가 항상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눈은 그 앞을 그 형형한 그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입은 항상 찌그리거나 그 벌리고 또 주변에는 그 립스틱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바른 것처럼 이렇게 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쓰면은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 듯 하고 있어가지고 감히 다가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가 품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찬찬히 감상하다 보면은 그런 그 에너지가 도리어 따뜻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감정은 아마도 우리 그 무명 조각가들이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 앞으로 이승에서의 잘 살기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마치 우리 그 어린 동생이 심술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미워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그 무명 그 작가들이 조각가들이 그런 그 계기스러움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어떤 잡기도 여기에 그 침범하지 못할 그런 그 기운을 갖고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그런 에너지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면서 어린 아이들처럼 이렇게 청진난만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낙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려하게 장식됐다. 특히나 그 서민들의 그 상여는 그 다른 그 가마와 이승의 가마와 백일반대도로 더욱더 화려하게 제작됐다. 우리 그 선조들이 결혼할 때는 삼호간대를 갖다가 하고 또 쪽두리라든가 원삼을 입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그 상여도 그때만은 화려하게 장식을 해가지고 더욱더 망자가 또 화려하게 그 장식된 가마를 타고 이승에서도 잘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더 화려하게 했는데 상해를 보면은 가장 윗부분이 여계라고 하고 중간부를 운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틀이라고 해요. 방틀, 멜빵, 멜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부의 운각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그 봉황이라든가 용 같은 것을 장식하고 그 주변에 말씀드린 한 20여 개의 그 꼭두를 이렇게 장식하거나 꽂는데 그 위용이 대단하게 다가와서 제가 따로 장식적이다, 화려한 장식미가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적 미감이 넘친다 했는데 정말 그 무명 작가들이 우리 한국 땅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나무를 갖다 깎았습니다. 그 깎고 투박하게 깎은 나무가 처음에는 거칠게 보이지만 한번 물러서서 보면은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앙증맞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 그 나무 복두가 친근하게 또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그 경공장 우리 한양에 정말 1급 그 각수 목공수들이 깎은 그런 그 우리 그 양반들 집안의 상여에는 조각미가 넘칩니다.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저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문양들을 보면은 서민들과는 또 다른 그런 아름다움을 갖지만 보통 그 상여의 일반 상여를 보면은 알록달록
그냥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형미를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상징과 그러니까 문양의 어떤 중간지점에서 예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민화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심벌처럼 마크로 하나의 딱 단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대에 따라 개인 목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함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묘미인데 이 역시 민화와 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미술사적 가치로 제가 넘어가자면은 잠깐 보고 들어갑시다. 자, 꼭두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색의 어울림, 조형미가 이렇게 돋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순수 작가들의 어떤 조형적인 어떤 테크닉하고 버금가는 그런 솜씨를 뽐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남자 꼭두는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잡기들이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좀 중국 사람이 비슷하고 서역 사람 비슷한 이런 꼭두도 있습니다. 자, 시대가 내려오면 교하기 때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더 내려오면 일제강점기라든가 우리 해방 당시 옷 순사 같은 옷이고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나하나 이국적인 모습이라든가 강대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창의적인 느낌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죠. 특히나 우리 인물이 타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은 인물은 다 엄숙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타고 있는 해태라든가 호랑이 같은 짐승은 아주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민화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죠. 자, 여의국도는 요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정도 이렇게 시대가 내려오면은 팔이 돌아간다든가 저렇게 그네를 탄다든가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완구로서 이제 장난감으로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동작곡두의 모습입니다. 해맑은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광대, 제인, 요와 같이 나무곡들은 다양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저승사자입니다. 방상시고 또 신선이고요. 도깨비도 등장하고 신성도 등장하고 또 동방삭도 등장합니다. 민화에서 흔히 보는 닭의 역할처럼 역시나 나무곡두에서의 닭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표현 양상도 이와 같이 해학적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거의 민화적인 것이고 또 민화에서 하조도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잉어가 있고 용꽃이 있는 거. 자, 그 모습을 한데 모아놨습니다. 자, 호랑이 모습에서 해학적인 우리 까치 호랑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해학적인 자유스러움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용수판이죠. 용수판에서도 더욱더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민화적이다라는 것을 단박에 느리고 인수명 같은 데에서도 역시나 그리고 다른 해태라든가 이런 상 그리고 식물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이와 같은 나무곡두와 민화가 많은 연계성을 갖고 이렇게
제작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나무꼭두의 미술사적 역사 그 가치를 갖다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일단 그 민속사적 미술사적 그 가치는 민화와 비슷합니다. 민속사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풍속, 신앙, 생활감정 이런 것과 결부된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지 않더라도 고스란히 현재 이 장면을 보고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그 조상들의 목과 어떤 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옷을 입는 그 시대상을 보면은 옷에서의 그 치마 조거리가 후기부터 말기로 가면은 짧아진다든가, 그리고 옷의 모양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개화기 것이고 어떤 것이 조선 후기 거고 또 근대 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머리 모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모양에서도 그것이 어떤 그 시대상을 갖고 이렇게 머리를 제작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미술사적 가치는 이 민속사를 뛰어넘어 가지고 미술사적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에는 꼭두 박물관이 대학로에 만들어졌죠.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 목임 박물관이 인사동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제작되는 것을 보면은 현대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그 상에 매다는 것이 전부였지 몰라도 우리 그 전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감상의 대상으로 앞서도 돌아가는 나무꼭두 또 그네 타는 그 나무꼭두 여기에서 얼마든지 완구로서도 새롭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미술사적 가치의 하나로서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간의 민화처럼 나무꼭두도 터부시대했었습니다. 미신타파라든가 혹세무민하다는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장 아끼는 민속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이 이러한 그 자료가 그 외국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 편견을 갖지 않고 본다면은 얼마든지 미술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그 민화 그 나무꼭두는 우리 역사 속의 조각물입니다. 작은 조각물이지만은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새롭게 우리가 재해석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창의성이 없다. 시대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그래서 미술사 속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역사주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항시 우리는 그 민속 공예는 뒤처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예사라든가 왕조사라든가 종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토탈해가지고 살펴보면은 그 시대 개념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창의적인 면에서는 앞서도 충분히 봤겠지만은 창의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작가가 아무리 그 장인정신을 받들어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했어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어떤 그 꼭두가 나왔습니까? 특히 그 동물 꼭두 같은 거, 봉황이라든가 용수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를 텐데 창의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즘의 그 상황에서는 지금도 서구의 관점에서 우리의 공예미를 갖다가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한계가 있었지만은 우리 자생적으로 해동한 민화라든가 우리 그 나무꼭두를 갖다가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일 것인가, 어떤 것을 내세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역사주의 관점에 한 페이지를 갖다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민화고 나무꼭두라는 것이죠. 이를 인식한다면 좀 더 깊게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맺은 말을 갖다 이어가자면은 지금까지 조선 후기 민화와 나무 꼭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쓰임새라든가 소재 상징성 그리고 그 조형민 민속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정말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시킬 수 있고 현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것을 갖다가 내놓은 것보다도 세계화 내놨을 때 천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간에 이러한 그 미신탑 문이라다 해가지고 20, 30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그 중요한 유물들을 갖다 등한시했는데 곳곳에 찾아보면 공예품들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미가 충분히 담겨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비교 연구하고 서로 간의 그 연계성을 갖고 병렬적으로 종속적으로 연구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그 한국 문화가 더욱더 발전을 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만 중요성을 제시할게요. 민화나 나무곡들은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그 목과 숨결이 담겨 있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한마디로 그 상징의 아이콘의 세계이다. 이곳에는 무수히 많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백화전서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거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의 활용에 있어서는 감상의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전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그 회화적 느낌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어차피 이 그 민화나 나무곡두는 우리 그 민간신화, 유불선 무교, 음양오의 사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현대로 이 그 재해석한다면은 우리의 그 마음의 그 현실의 생활에서 아픈 고통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연구와 개발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그 많은 자료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씩 뛰어넘었습니다만은 이 자료가 우리 그 꼭두박물관의 김옥남 관장님, 그리고 그 목인박물관의 김우광 관장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장한 그 엄만섭 그 선생님께 따로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